안녕하세요. 제가 로지크과학학원 원장 김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금 고등부 3명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에 보시면 가장 위에 상담 카드에 학생 이름하고 어머님 연락처 그리고 학교 학년 그리고 그 아래에 문항들의 작성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테이블 위에 남겨주시면 되세요, 어머님.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이제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잡았던 교육 모토예요. 일단은 이제 다루는 학문이 과학이라 보니까 이제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즐거움을 좀 친구들이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게 깊이 있게 해석하면서 이제 개념과 원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성적을 내줘야 하고 입시에서 성적을 내줘야 하니까 문제는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풀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학원에서 고등부에서의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있어요. 바로 내신 대비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3이면 수능 대비 과정이 있겠죠. 자, 지금이 바로 이 프리 단계인데 방학 기간이죠. 이 방학 동안은 방학 특강을 통해서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정규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가 들어가요. 1년에 4번의 내신이 있고 각각의 내신에 이제 8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3, 4주는 진도를 꼼꼼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4, 5주는 점점 심화를 시켜가면서 문제를 풀고 반복을 해요. 그렇게 내신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3이라면 수능 대비 과정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현재 예비 고3 어머님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예비 고3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능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도 수능을 오픈 클래스로 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내신을 일찍부터 포기하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고3으로서 지금의 시기에 와서 수능을 준비할 때 학생들의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비슷한 실력끼리 팀으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수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기간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예비 고1이라면 통합과학부터 해서 물화생지원 그리고 그 각각의 심화특강을 들을 수가 있고요. 예비 고2는 이제 물1부터 지원까지 그리고 심화특강 그리고 2를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 수능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워낙 적어서 오히려 중등부에서는 2 수업을 하지만 고등부에서는 2 수업이 좀 오픈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역시 뭐 개인 수업이나 팀 수업으로만 가능하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거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지금 예비 고1이라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어려운 공부를 이 시기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선행이 안 되어 있고 중학교 3학년까지 과목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통과가 이제 원과목으로의 연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물원, 화원, 생원 등의 공부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을 우선은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과학에 자신이 없고 당장 고1 내신이 좀 더 걱정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권하고 아니면은 뭐 통합과학과 지금 시간이 많은 시기니까 원과목 중에 하나 이렇게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예비 고2라면 이제 통합과학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물화생지 1을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처음이거나 처음 한번 듣기는 했지만 그때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 특강을 한 번 이상 수강해서 좀 더 심화된 문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심화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시간표에 보시면 그냥 방학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기본 특강에 해당되고 심화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심화 특강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전 단원 심화 문제를 다루고요. 이제 화원과 생원 같은 경우에는 킬러 단원의 심화 문제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은
수학은 총 4개의 단원인데 킬러 단원에 해당되는 것이 1단원, 4단원, 그리고 생원은 총 5개의 단원 중 3단원, 4단원에 집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이 내신 1학년, 2학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시기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위한 준비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일단 내신을 1년에 4번을 빡빡하게 계속 준비를 해가면서 가야 하니까 당연히 피로도가 높고 또 이제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요즘에는 그냥 난 정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2학년 1학기만 돼도 내신을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수능을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는데 수행평가도 있고 내신도 있는데 그 기간에 학교와는 전혀 별개의 공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일단은 어렵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한 중반부 정도 되어서 이제 수능을 공부하겠다고 수능반에 들어가서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수능반이라 함은 이제 현 고3들이 공부를 하는 반인데 현 고3들은 지금 이 시기부터 이미 상반기를 상당량의 공부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 2학기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거의 심화 문제 위주로 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신을 한 바퀴도 돌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이 고3반에 들어가서 수능반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이게 내신이 꼭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가 아니라 정시를 잘 하기 위한 출발선에 좀 앞서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신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내신 한 번 한 번을 다 잘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웬만하면은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내신을 볼 때 선생님들이 내신 범위를 처음부터 알려주시기보다는 거의 시험 보기 직전에 한 2주 전 정도쯤에 이제 여기까지 시험 범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학교 진도만 따라가다 보면은 선생님들은 시험 직전까지 진도를 나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도 역시 학교 진도를 따라가다 보면 겨우 진도, 개념 한 번 정도 보고 시험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은 한 번 돌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혼자서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학생이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은 이제 기본서인 완자 안에 있는 문제 정도예요. 근데 학교에서 내신 문제가 그 수준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이제 상위권의 실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사실 훨씬 더 짧은 공부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훨씬 압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1의 교과서예요. 통합과학 교과서인데요. 지금 이게 물리에서 역학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식이 하나도 없죠. 그냥 내용이 다 말로 되어 있어요.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험의 내용으로 운동에 대해서도 거의 이렇게 말로 서술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 이건 통합과학의 문제집의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그 교과서에는 다 말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식으로 다 계산을 하거나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학생이 혼자 공부를 할 때에는 우선은 그 교과 내용의 이상의 문제로 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 더 심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학생 혼자 공부를 했을 시에는 이제 개념 공부를 우선 한다고 하고 문제를 볼 때 문제마다 또 다른 개념을 계속적으로 주입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문제가 나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까지 심화를 해서 진도를 시키고 그리고 아까 나와 있었던 그 말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식으로도
그다음에 그래프로도 정리를 해줘서 실제로 이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통합과학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등 내용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중등 내용이 오히려 별로 많이 겹쳐져 있지 않고요. 이제 1, 2 과목이 그냥 골고루 연결되어 있어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중학교 때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고등학교에 오면 그것도 이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공부를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와서도 의외로 뭐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친구들도 많고 상대평가고 또 중학교 때의 A의 퍼센트에 비해서 1등급, 2등급은 훨씬 퍼센트가 적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또 통합과학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과학을 잘하고 이과적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실력대로 성적이 또 나오지도 않아요. 게다가 입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뭐 깔끔하다, 좋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고 또 과거에는 학교별 자유도가 되게 높아서 좀 사실 마음대로 수업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통합과학도 지금 역사가 그래도 꽤 오래됐고 N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비슷해져 있고 이제 통합과학 안에는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꼭 순서대로 또 학교마다 진도가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차례대로 나가는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문제가 그렇게 막 완성되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신을 대비할 때는 좀 표현 등이 애매하고 이제 다소 좀 어떤 거를 정확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제들도 연습을 해서 내신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끔 통합과학에서 원의 문제들이 나오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뭐 과학이 여기까지는 이 내용, 저기서부터 다음 내용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는 내용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 수준에 있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통합과학 자체가 뭐 많은 걸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원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못하고 겹치는 부분은 원 수준에서 뭐 약간 중난이도 정도까지는 사실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고1 때는 우선은 내신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선행해 온 거 잊어버릴까봐 좀 아까워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학기 중에는 내신을 잘 볼 수 있게 원 공부했던 거 어차피 좀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내신에만 집중해서 내신을 잘 봐야 이제 그 다음으로의 공부에 동력을 얻는 거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2가 이제 원과목들을 하게 되죠. 이 원과목들은 이제 수능의 입시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과학 고2 과정에서의 내신은 사실 수능 모고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학교별 큰 차이가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원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순히 이 공식이 뭐냐라는 걸 체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문제를 다 내서 변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난이도를 높게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이제 오류 없이 개발하는 것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수능이나 모고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문제들을 정말 거의 똑같이 내거나 아니면 숫자를 바꿔서 내거나 아니면 보기를 살짝 바꿔서 내거나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공부가 양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양을 늘리면서 단계를 점점 심화하면서 공부를 하겠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놓지 않으면 다음에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수능 모고랑 뭐 공부하는 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과학의 내신 공부는 수능 공부와 똑같아요. 그래서 고3들이 상반기, 육모 이전에 하는 공부들을 이제 고2들은 1년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신이 이게 수시로 대학을 간다가 아니라 정시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갖고 내신에 임해줘야 돼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해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학교의 내신에 대비할 수 있게 수업을 하고 교재를 씁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문제가 뭐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히스토리, 수능 특강, 뭐 그 외에 수능 완성, 그 외에 추가적인 문제들. 이게 사실은 다 고3 교재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부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마다 조금 선호하는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선생님은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좋아한다거나, 뭐 어떤 선생님들은 약간 발상이 특이한 문제들을 좀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 개개인별 맞춤으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물리를 담당하다 보니 물리에 아주 감각이 있고 수능으로도 물리를 선택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학생보다 같은 숙제를 내더라도 더 많이 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숙제를 주고 더 문제도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주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신을 꾸준히 잘 보던 학생이라 내신을 위한 거다라고 할 때에는 또 그거에 맞춰서 난이도랑 요 양을 조절해서 그렇게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간의 내신 공부도 중요하지만 직전 대비가 중요해요. 시험 전날의 공부. 이 직전 대비를 저희가 좀 많이 꼼꼼하게, 또 저는 좀 오래 붙잡고 공부를 시키는 편이고, 그래서 오늘 직전 대비에서 푼 문제가 내일 바로 나올 수 있게, 그 감각으로 내일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뭐 관리라고 하면은 이제 중학생들과 다르게 고등학생은 사실 어머님들하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크기 때문에 학생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뭐 숙제를 뭐 학생들도 저한테 선생님 이번 주에는 제가 수행평가가 많아서 숙제를 다 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미리 그렇게 톡을 주거나 문자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그거에 맞춰서 그래 그러면은 뭐 어디까지 해와라 뭐 이렇게 학생들하고 매번 자유롭게 그렇게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과학을 내신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잘 하거나 잘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막 학원에서 막 공부를 안 한다든지 숙제를 뭐 매회 안 해온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고, 그리고 저희 학원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저희는 이제 중학생들도 되게 조용해요. 저희 학원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희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수업과 관계없는 어떤 에피소드를 많이 얘기를 해줘서 학생들을 재밌게 하기보다는 그냥 공부하기 바빠요. 저희 설명하기 바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는 저희 아까 보신 저희 강은혜 부원장님 엄청 스윗하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하면 엄청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저도 좀 그런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이 만약에 내가 꼭 어느 정도의 대학은 가겠다, 어느 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영수가 골고루 성취도를 고르게 성장을 시켜야 돼요. 고3 친구들도 매해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러니까 고3 초반부 6모까지는 국수형을 하느라고 과학을 거의 손을 놔요. 근데 그럼 이제 국수형을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놓고 과학을 해야지 하지만 6모까지 과학 점수가 막 20점대 이럽니다. 근데 50점 만점이에요, 수능이.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보통 그런 친구들이 또 국영수는 잘 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1등급은 유지하고, 그런데 의외로 과학이 엄청 안 올라요. 그러면 이제 6모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7월 정도에 과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 학원에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때부터 과학의 시간을 늘리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다른 공부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성적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처음부터 국영수가를 꼭 1대1 대 1대1의 시간 배분이 아니더라도 일정량의 시간을 배분해서 고르게 성장을 시켜야 돼요. 이게 한 과목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걸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과목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수능 직전까지 굉장히 그 안정되지 않은 점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공부를 해줘야 되겠고요. 또 모든 공부가 최상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시간과 반복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고, 다만 그래도 수학에 비해서는 일단은 양이 적고 과목의 특성상 응용 반경이 좀 작아서 실력을 그래도 수학보다는 빨리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 고정적인 높은 점수가 기대되지만 고3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수학보다 과학이 더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30분 안에 20문제를 풀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1, 2과목 혹은 뭐 1, 2 이렇게 섞어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수학은 1시간 40분에 30문제를 풀어요. 근데 과학은 30분 안에 20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그 부과가 되는 시간 자체가 매우 짧죠. 그리고 수학도 30문제가 모두 어렵진 않아요.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보면 쓱쓱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시간이 되게 길다는 거죠. 근데 과학은 어려운 문제의 숫자도 수학만큼의 비율은 있는데 시간이 훨씬 짧죠.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할 때 과탐 볼 때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30분이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 물리에서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과목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2 내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과 맞는 과목을 잘 탐색해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난이도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학생별로 물리가 더 쉬운 학생도 있고 화학이 더 쉬운 학생도 있고 생물이 더 쉬운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탐색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결국에는 고3 때 이제 어머님이나 저희 때보다 지금 입시 과목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하게 돼요. 결국 그 몇 개 되지 않는 과목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단원들은 그냥 문제만 쓱쓱 보고 바로바로 답을 체크할 정도로의 실력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 킬러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난도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킬러 문제를 결국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물리는 이게 숫자를 크게 쓴 것이 어려운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리는 1단원이 그 이제 역학이 들어가 있는 단원으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고, 화학은 1단원이 양적 관계, 생명은 4단원이 유전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원과목을 고2 때 내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화생 뭐 지를 뭐 다 하는 학교도 있고 그중에 3과목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 만약에 물화생을 한다 그러면 앞에 중간고사 때 물리하고 화학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물리화학은 이제 버려요. 수능으로 이건 안 가야겠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2, 3단원, 2, 3, 4단원은 그냥 안 해요, 학생들이. 근데 2, 3단원, 2, 3단원은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되게 쉬워요. 할만해요. 정말 쉬운데, 근데 이제 생명이 할만하다가 1학기 기말 때 이제 3단원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1학기 기말 때 유전 초입에 들어가기도 해요, 4단원에.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 때 이제 유전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많이 멘붕이 와요. 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얘는 더 어렵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도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할 수 있는 과목은 지구과학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문제 안에서 내가 물화생 중에 물화생지 중에 어떤 과목을 가장 많이 맞을 수 있을까인데, 그러려면은 결국 이 킬러 단원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내가 1년을 투자하면 얘는 풀겠다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 단원을 그래도 성실하게 돌아봐야 그걸 제대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2학년 내신을 잘 따라가 보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선택 안 하면 결국 고3의 6모까지는 어떻게 노력을 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6모까지 성적이 안 나오면 7월 달에 과목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과목을 완전 초반부터 시작하게 되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2학년의 과정을 잘 지켜나가야겠고, 뭐 당연히 좋아하는 과목보다는 그래도 잘하는 과목이 우선이고, 뭐 어머님들은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 유불리, 이제 분점을 많이 보시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자신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은 그 분점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수능에서 내가 그 점수를 받아야 일단 1등급이 나오고,
그래야 그게 이제 따져지는 거지, 수능에서 그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1등급이 목표일 때는 이제 그 수능원은 고인물이 너무 많고 수능의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컷이 많이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3점짜리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틀리는 것까지가 1등급 컷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20문제 중에서 19문제, 한 문제는 버리더라도 19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은 과목으로 선택을 해줘야겠고, 만약에 과탐은 내가 현실적으로 2등급이 목표다 라고 할 때에는 이제 어려운 두세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맞을 것 같은 과목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수능 예상 등급 컷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번 보면 2가 엄청 컷이 낮아서 2는 되게 많이 틀려도 2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막 현재 이제 재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2가 이렇게 나오니 차라리 2를 해서 100분위도 높아질 것 같고 하니까 2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좋은 선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물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를 말씀을 드리면, 물리는 의외로 수학적 기술을 크게 요하지는 않아요. 뭐 그래프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문제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계산도 별로 많이 안 씁니다.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냥 다 사칙 연산 정도만 해요. 그리고 뭐 미적을 쓴다, 미분적분을 이용하는 물리 문제는 고교 과정에는 나오지 않아요. 대학 과정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물리를 잘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리를 잘하는 그 능력하고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 좀 유사성이 있어서 그런데, 물리는 사고력은 뭐 당연하고 논리력 당연하고 이 발상력이 좀 요구가 돼요.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내가 아는 개념 중에서 뭐뭐뭐를 선택해서 부합을 해서 순서를 전개를 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시간비가 뭐 시간이 동일하다던가 아니면 시간비가 몇 대 몇이다 이런 게 주어지면 거기에서 본인이 공부한 그 개념 룰렛 안에서 이 내용들이 따다다닥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문제에 제시된 조건은 어떤 것들을 조합했을 때 더 빨리 풀 수 있겠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물리라는 과목이 사실 되게 재미있어서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힘으로도 설명해도 에너지로도 설명해도 딱딱하기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아주 희열이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식 베이스가 아니고 사실 물리, 특히 원에서 다루는 원리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 있게 되면은 결국 논리 전개상 오류가 없으면 실점할 리가 없고, 계산 자체가 일단 복잡한 문제를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이 이제 다시 틀리고 나서 복기를 할 때 내가 여기서 어느 것을 잘못 생각했는가, 어느 부분을 놓쳤는가를 다시 학생들이 복기를 해서 그거를 틀린 것을 다시 보통은 풀어내요. 그렇다는 점에서 물리라는 교과목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가장 수능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자꾸 물리는 양을 줄이고 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물리는 대단원이 3개 단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화생지 중에 양도 가장 적습니다. 물리는 어떤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좋은가? 일단 암기를 좋아하지 않고 사고력이 좋고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중요한 친구들, 재미가 없으면 못한다. 그리고 공부량이 좀 비교적 적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물리가 좀 적당하고요. 일단 양이 적고 또 이게 막 많이 외워야 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라서 시간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했지만 많이 안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의 수능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전부 다 역학을 내서 학생들이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3번째 페이지, 이게 이제 4번째 페이지인데 지금 보시면 문제가 엄청 길죠. 근데 이거를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마지막 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뭐 킬러 문제를 뭐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예측한 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과탐이 대체적으로 비킬러랑 킬러 사이의 난이도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특히 이제 보통 킬러라 하면 물리에서는 20번, 이제 뭐 좀 어려운 난이도다 그러면 이제 18, 19번까지도 다 어렵게 나오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이 18, 19, 20이 어렵다 이거를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일단은 이게 문제가 어렵다는 게 이렇게 풀이가 길게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지? 그 발상 자체가 30분 안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넣었을 때는 20번 문제는 그냥 찍는 문제 좀 이랬었거든요. 근데 킬러 문제를 없앤다고 해서 약간 그 비킬러와 킬러 사이의 난이도 간극이 좀 줄어들고 준킬러 정도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 국어나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과탐은 이제 킬러 문제가 나쁘다기보다는 예전에는 문제 자체는 좋은데 시간이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 한 5분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20번 문제가 무조건 찍는 거라서 이게 사실 좀 오히려 변별을 못 시켰거든요. 더 잘하는 친구나 더 못하는 친구나 잘 찍어야 맞는 문제니까. 근데 올해 수능 문제는 저는 난이도나 많은 부분에서 물리는 좀 만족했어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변별력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03년도의 물리 문제고요. 수능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2024년 올해죠. 올해 6월 모평의 문제인데 보시면 어느 문제가 더 어려워 보이세요? 네. 제가 어제 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 동생은 이제 문과 출신인데 어느 게 어려워 보이냐라고 하니까 오른쪽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른쪽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수능 문제인데 일단 문제 자체가 짧죠. 그리고 처음에 속력을 얼마로 던졌다라는 데이터를 그냥 명시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이 운동이 이제 중력가속도의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학생들은 알기 때문에 뭐 속도차 거리 이거는 그래프로도 공식으로도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낼 필요가 없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낼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내용이 없어요. 물리원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변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문제가 되게 길죠. 이걸 읽었을 때 내용이 한 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를 이 그림에다 또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또 보면은 숫자도 하나도 없고 뭐 딱히 정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속도 두 개의 비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혼자서 학생이 물1을 이제 푼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 결국 B가 A의 운동을 약간 시간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걸 캐치해내야 돼요. 이 문제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A의 지금 현재 모습이 B의 T초구의 모습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일사천리로 풀리거든요. 여기도 T초 동안 L을 가고 여기도 T초 동안 L을 가니까 그럼 이때랑 평균 속도가 같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이때 A의 속도 혹은 B가 T초에 오는 속도가 VA 플러스 VB다. 그리고 가속도가 2대1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2대1 해서 사실 계산은 그냥 요거 하나 쓰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옛날에 물리가 이럴 때도 물리는 개념은 이해가 다 가는데 문제로 적용이 안 된다. 이때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수준을 넘어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혼자서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이제 성실하게 따라가면 이걸 다 다루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하고 고3에 이제 수능을 출발하려는 친구들과 고2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지내고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시 출발선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물리는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문항수가 출제되고 1단원이 역학이라고 하지만 이 9문제가 전부 역학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려운 역학 문제는 아니고 뭐 이 안에 연력학도 있고 상대성 이론도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는 문제들입니다.
물리원 방학 특강은 일단은 목금으로 다 배치를 했고요. 그냥 방학 특강반에서는 이제 이 고3 모고라면은 중하 정도 단계, 그리고 이제 고2 모의고사 정도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심화 문풀반에서는 이제 수능 모고에서 중에서 상까지의 단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별로 경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바로 넘어가는 건 힘든 일이라서 먼저 방학 특강을 들어야 되겠고, 이제 3월부터 내신 대비는 1년 커리를 정말 좀 1년 커리로 길게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를 하고 들어왔던 이거 이상의 난이도와 양까지는 가게 돼요, 내신 대비를 할 때는. 근데 옛날보다 바로 전 교육과정에 비해서도 물리가 분명 양은 적어졌는데 친구들은 이상하게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도 같은 단원을 비교했을 때는 좀 어려워진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친구들이 적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방학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3월부터 내신 대비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몇 개 모아봤는데요. 학원 공부를 하면 이제 개인 복습은 언제 하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시킬 때 이 공부는 이 공부고 니네 공부는 니네 공부야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저희가 시키는 공부에서 이제 저희가 내는 숙제를 이제 개념 공부한 걸 집에서 꼼꼼하게 복습을 하고 저희가 내는 숙제를 개인 공부로 풀어서 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공부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높은 수준의 실력까지 가는 데 있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배워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어요. 화원하고 생원을 이제 아직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중학교 과학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요. 중학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을 쌓는 과정으로서 그런 암기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이제 화원, 생원은 전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특히 화학은 다 계산이고요. 또 생원도 유전이 화원의 양적 관계나 물원의 역학보다 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물리도 그렇거든요. 지식을 묻는 문항은 주는 문제로 한두 문제는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화학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면,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수능으로 화학을 거의 선택을 해요. 근데 올림피아드 입상을 했으니까 화학 실력이 엄청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 수능을 되게 수월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올림피아드 입상자인데 수능 화학을 4등급에서 시작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올림피아드 경시에서의 화학과 그 수능에서의 화학은 완전 문제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 경시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는 학생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는 시험이죠. 근데 수능 화학은 그런 건 하나도 묻지 않고 엄청난 수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정시를 목표로 잡는데 지금 고2가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하면 안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제 고3 수능반에 중간에 들어가서 따라가는 건 어렵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과학은 고2 내신이 결국 수능 공부다. 학교별 내신을 사실 과학은 진도만 비슷하다면 학교별 내신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 맞춤별 내신을 조금 더 지향하고 있어요. 국영수를 먼저 하고 과학을 늦게 시작하면 되냐, 기간이 필요하고, 또 원하는 목표대학과 학과가 있다면은 이제 모든 과목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골고루 실력을 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고요. 저희 아주 옛날의 모습이고, 저희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저희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장 최고의 선생님들이세요. 저희 선생님들은 당연히 강의력은 물론이고, 사실 강의를 잘하려면은 실력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잘하는 것이 사실은 실력이 있어야 그 문제도 더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해줄 수 있고, 그걸 관통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파악시켜 줄 수 있고, 문제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짧은 방식으로 풀이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좀 그런 분들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시간표고, 시간표는 따로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이제 화학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께서 이제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이승훈입니다. 저는 서울대 화학교육과 졸업을 했고요. 학원은 여기저기서 수업을 했었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 학원은 주로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당시에 영재고 과고 입시를 많이 하던 학원입니다. 요거는 그 아시는 다 메가스터디 거기고요. 여기서는 재수종합반에서 수능 강의 있고요. 요건 이제 메가스터디랑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고요. 요 학원에서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들 학생들이 약대에 편입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그때 화학을 공부해야 돼서 그 수업을 했었고, 같은 이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 출제하고 교재를 만드는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요 케미스토리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 소속은 저랑 친구랑 둘이 있습니다. 그냥 저랑 친구랑 둘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은 수능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교재와 강의와 이제 문제집 같은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교재와 문제 부분을 제가 거의 담당하고 있고, 제 친구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같이 강의를 하면서 저희가 만든 책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것들은 이제 제가 일반화학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화학이나 그다음에 현재 수능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생들 문제를 열심히 만들고 많이 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표의 첫 번째 그림은 화학원의 간단한 구성이에요.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능에 출제하는 문항수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게 맞춰져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단원들은 1단원과 4단원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 요 1단원이에요. 보통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3문제 중에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부분이 학생들이 느낄 때에는 계산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많이 보게 되는 시중의 문제집이나 혹은 EBS의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와 해설지들이 쭉 같이 올라오는데요. 그 해설지들을 받아보면 이 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한 문제 해설지가 A4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길어요, 그냥.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수식과 미지수와 방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거의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밑에 제가 밑에 넣어놓은 것들은 암기와 추론이라고 저는 분류를 해놨고, 여기에 계산이라는 항목은 넣지 않았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EBS 해설지나 시중교재 해설지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그 해설지를 쓴 선생님도 그렇게 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인다라는 말을 해설지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냥 보이는 거지 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해설지에는. 그래서 해설지를 쓸 때 가장 쉬운 방식이, 공부하기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해설지를 쓰는 사람이 가장 편한 방식이 그냥 미지수와 수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읽으면 이해가 되긴 하니까. 근데 그 미지수를 안 쓰고 수학을 쓰지 않고 이해가 되는 문장으로 해설지를 쓰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방식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금 저희 원장님이 화학에 계산이 많아요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산과 제가 얘기하는 계산이 아닌 추론이 뭐가 다르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과와 딸기 그림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를 제가 사과와 딸기로 바꿔온 거예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게 원자 A, 원자 B 50개 50개니까 개수가 똑같죠. 그 화학에서는 그걸 화학식으로 A, B라고 표현합니다. A 하나, B 하나니까 그냥 A, B 이렇게 쓴 거죠. 이런 그림이 있고 다른 쪽에 똑같이 50개가 있다. 이제 화학에서는 전체 원자의 수가 똑같다라고 표현했겠죠. 그 다음에 원자량이라는 걸 줍니다. 원자 하나 무게가 사과가 더 무겁다. 전체 원자 수가 똑같은데 전체 무게는 왼쪽이 더 무겁다. 그러면 얘가 2개, 1개냐 아니면 1개, 2개의 비율이냐 요걸 찾아봐라. 요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푸는 문제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요거 개수를 X, 요거 개수 Y 그 방정식을 풀면 풀립니다. 근데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화학을 전혀 모르셔도 그냥 답이 보이실 거예요. 저쪽이 무거우면 저기 무거운 게 많겠지. 여기 가벼운 게 많겠죠. 이쪽은 딸기가 많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보인다를 해설지에 쓰기 어려우니까 학생들은 또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걸 원하니까 그 증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X개 Y개라고 쓰고 증명을 하시거든요. 이제 해설지는 이런 식의 계산들을 과연 문제를 풀 때 과연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학생은 해설지에서 본 대로 X, Y 놓고 미지수로 풉니다. 그러면 A4 반 페이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과 1개, 딸기가 4개 있다. 합쳐서 9,000원이다. 2개 갖다 놓으면 12,000원이다. 사과 1개 얼마냐? 그럼 이제 학생들 요 정도 문제면 사실 이제 중학교 저학년만 돼도 풀 수 있죠. 이제 이걸 화학으로 바꿔 놓으면 분자가 1개, 4개 섞여 있을 때 전체 질량이 얼마이다. 이런 식의 화학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분자 1개의 질량 그건 얼마냐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방정식 풀겠죠. 또 x 더하기 4y가 얼마고 2x, 2y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방정식 풀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특히 수업에서 많이 보여드리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이런 방정식을 하지 않고 조금만 그림을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림은 보통은 이제 그래프 모양이 되긴 하는데요. 밑에 표 한 칸만 더 만들어주면 일정한 패턴으로 얘가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이 커지겠죠. 얘가 줄어드는 만큼 가격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체 가격도 일정한 패턴으로 변할 거니까 이 자리에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과 하나당 5,000원 나오겠는데? 그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는 x, y 잡고 방정식을 풀 때 그 방정식에 뭐 곱하기 얼마를 하고 빼기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눈으로 보는 이것도 해설지로 쓰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냥 읽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해설들을 수업에서 많이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능 문제는 괴상하게 생겼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을 아무리 잘해도 수능 화학을 잘 풀기는 어렵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화학 배워서 어디다 써? 그죠? 네. 대답은 어디다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학원 강사 하는 사람 아니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네. 그 중에 물론 이제 대학원 자기까지 가서 자기 전문 분야를 화학으로 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특히 화학을 배운 다음에도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수능에서 풀리는 이유는 화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그냥 깨달은 게 아니고 그게 수능의 목적이라고 문서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고 학교에서 수학과학 배워서 어디다 쓰나요? 그러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도구로서 수학과학을 사용한다라는 게 공식적인 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게 연습을 하고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정도 되면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간절하게 원하게 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또 XY 잡고 A4 한 페이지 넘어가서 풀고 이러면 이미 시험이 끝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고3이나 재수생 학생들은 잘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걸 단기간에 훈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자마자 아 이거 빨리 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안 떠오르면 보자마자 또 X4Y, 2X, 2Y 이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부터 다른 방법으로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연습해 두지 않으면 시험에서 그게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해보고 고등학생, 대학생 수업해봐도 다 똑같아요. 연습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시험 보려고 하니까 생각 안 나서 또 XY 넣었어요. 항상 그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할 때까지는 생각보다 조금 오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닥쳐서 바로 하려고 하면 이 방법에 이 시간 내에 익숙해지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처음에 내신 할 때부터 가능하면 좀 옳은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풀면 어떤 학생들은 싫어해요. 선생님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싫어해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X 넣고 4Y 넣고 방정식 풀면 문제가 풀리니까 네, 이제 풀린다의 목적을 두는 거고 그게 얼마나 잘 풀 수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복잡해졌을 때도 똑같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까지는 아직은 학생들이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보통 그걸 가장 빨리 체감할 때는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 안 됐는데 이거 뭐 아닌데 그때 보통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수업의 가장 중요한 제가 할 때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방학 특강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저는 짧게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제가 방학 특강 때 할 수 지금 준비해놓은 수업은 요만큼이고요. 이제 요 개념 완성반은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거의 개념 설명 위주로, 그러니까 요 수업은 화학원을 거의 처음 하는 학생들이면 거의 요 수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하는 학생은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문제 풀이 레벨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요걸 추천을 드리고 이 수업에서 개념 설명을 드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말하는 개념 설명이라고 하면 요 단어를 외워 그건 아니고요. 네, 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요 단어를 어떤 식으로 그래프로 혹은 표로 표현할 수 있는지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처음에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풀게 되는 문제들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까지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킬러 단원 특강은 따로 빠져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내가 이미 수능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다른 건 풀리는데 수능 문제는 좀 어렵더라. 네, 여기까지 다 했고 여기까지 다 해봤는데 수능 기출 문제는 풀리는 거 있고 안 풀리는 거 있고 좀 어렵다. 그러면 그때 요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제가 고난도 단원이 1단원하고 4단원에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고 보여드렸는데요. 그 단원에 해당하는 수능 기출 문제들을 쭉 모아서 그 문제들만 풀이를 하는 거의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됩니다.
요것들은 그냥 자체 교재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교재의 주요 내용은 수능 기출 문제 모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나눠주고 그걸 풀이하는 수업이 될 예정입니다. 둘 다 시간은 화요일에 있고요. 뭐 보통 이걸 둘 다 들을 만큼의 시간은 안 되시니까 네, 보통은 이 중에 하나 정도를 하면서 하나 정도를 하면서 처음에 화학에 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그냥 눈으로 읽고 패턴을 보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방학 때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네네. 그러면 저기 킬러단원 특강할 때 일사단원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일사단원의 개념이 문풀이 8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네. 문제를 풀고 아이가 이해를 못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개념을 간단하게 하시고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개념을 간단하게 합니다. 네, 개념을 간단하게 합니다. 비율을 좀 얘기를 드리면 어느 정도 비율로 수업을 한지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 이제 요 수업에 오게 되면 맨 첫 시간에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단원을 배워요. 화학원의 대단원 1단원에 그러면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단원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 수업에서는 그 화학식량과 몰 단원의 개념을 설명할 때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쓰게 돼요. 요 수업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할 때 15분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압축해서 간단하게 너네 이거 알지?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랑 무슨 관계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정도를 짧게 요약하고 그걸 문제에서 주로 문제풀이를 하는데 주로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수업입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그 지금 화원에서 개념과 킬러를 갈 때 네.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보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와 엄마가 선택하는 대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레벨 테스트를 따로 보지는 않는데요. 네, 이 수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문제를 자기가 어느 정도 풀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 아주 짧게 원장님한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화학이랑 생명 다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내신이랑 수능 같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일단 내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그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내신이 잘 아시겠지만 분당 주변 학교들 내신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시험지를 보여드릴 건데 한 문제도 그냥 단순 개념 문제가 없어요. 거의 다 계산 문제. 그래서 중학교 제가 독감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단순 감기가 걸렸는데 하필 오늘 기침이 나가지고 죄송해요. 중학교 내신은 암기로 커버가 가능한데 고등학교 내신은 암기가 아예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서도 이제 원장님이나 이제 교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랑 암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응용이랑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고1 때부터 내신을 준비를 시작을 해서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 비율이 높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24년도부터 수정이 변화가 일어나서 뭐 독서나 본사나 이런 연구원이 다 반영이 안 되고 교사특위 50%가 들어가는데 이 교사특위 결국에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신이 학종에서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내신은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 뭐냐면 자연계열로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하면 주요 대학 9개 대학은 다 과탐 2개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총 17개 사탐, 과탐 중에서 2개를 선택인 건데 이제 주요 대학들,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학들에서는 자연계열이라면 무조건 과탐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전공을 그쪽으로 할 거라면 그냥 나는 이과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뭐 문과 성향이 너무 강해서 문과로 무조건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과학 공부가 반드시 이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를 일단은 통합과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은요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공부하면서 생명과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생물 쉽구나. 왜냐하면 통합과학에는 생명과학이 생태 파트하고 DNA 파트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DNA 파트는 그냥 단순 암기. 그것도 약간 응용이 되기는 하는데 응용돼도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생태는 정말 그냥 사회 같아요. 그래서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은 너무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명은 원래 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과학 1으로 가면 통합과학이랑 아예 전혀 다릅니다. 겹치는 내용도 없고 물론 생태가 겹치긴 하는데 생태는 생명과학 전체 5단원 중에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태 파트는 수능에서도 약간 아이들이 쉬어가는 휴식처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파라다이스 같은. 왜냐하면 조금만 공부를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파트라서 생태는 조금 약간 예외적인 파트인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파트들이 이제 1, 2단원을 5단원을 제외한 3, 4단원이 거의 뭐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시험지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늘고 시험지도 보여드릴게요. 요새 늘푸른고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낙생고가 제일 어려웠는데 작년부터는 늘푸른고가 과학이 거의 다 어려워요. 특히 생명과학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이따 시험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생명과학을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공부를 하고 쉽구나 생각하고 좀 얕잡아 보게 되면 1학기 첫 시험 중간고사 때 좌절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1, 2단원이랑 3단원 일부가 들어가는데요. 1, 2단원은 그냥 생명과학의 약간 소개 같은 단원이라 그리고 양도 적기 때문에 거기는 빠르게 나가고 3단원이 무조건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흥분의 전도랑 근수축이라고 하는 파트가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모든 학교들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파트는 그냥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계산 문제. 이제 계산 문제인데 요새는 이제 유전도 어렵지만 근수축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문제들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야 되고 추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유전만 어려운 게 아니라 흥분전도 근수축 킬러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좌절을 겪게 돼요. 무슨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아이들이 이러면서 그래서 미리 좀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2학년 때 그냥 딱 공부를 뭐 문제집 하나 한두 개 풀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절대 내신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뭐
평균이 이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늘 푸른 거는 뭐 38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학기마다 좀 다르긴 한데 38점인데요. 그것도 아주 괴물 같은 친구들 90 몇 점짜리 친구가 있기 때문에 38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낮아져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위권하고 하위권이 거의 변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찍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네. 이제 뭐 일단 여기는 제가 낙생고랑 대진고 문제들 넣었는데 이제 요 바깥에 파일로 제가 열고 보여드릴 텐데요. 그 낙생고 문제를 지금 다 있거든요. 택배를 보면서 보시면 거의 다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 문제들이거든요. 유전에서 완전히 킬러까지는 아니고 얘는 중킬러 정도고 얘는 조금 쉬운 문제 유전 중에서 그렇긴 한데 이제 2학년 친구들한테는 어렵죠. 요거는 이제 뭐 다인자 유전 문제하고 뭐 복대립 유전 문제 뭐 이런 것들 조금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고요. 문제도 지금 보시면은 한 문제도 개념 문제가 없죠. 보시면 다 계산 문제예요. 아예 없어요. 개념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머님들이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생명과학이라고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목이 그냥 암기였잖아요. 근데 아예 지금은 생명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단순하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화학 문제긴 한데 이제 낙생고의 특징이 이제 거의 분당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내신이 그냥 다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근데 보통은 보기나 이런 걸 좀 바꾸시거든요. 네, 보기가 똑같아요. 보시면 그쵸? 여기 답 1, 2, 3, 4, 5, 6, 배열까지 너무 심하죠? 그냥 아예 그대로입니다. 네, 그냥 문제를 그대로 넣으셨어요. 네, 낙생고의 특징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은 조금 옛날 문제를 쓰세요. 최신 뭐 2, 3년 안에 문제를 안 쓰시고요. 이거 2014년 문제, 뭐 2017년 문제 이런 거 쓰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것도 보기 보시면 네, 똑같죠. 네. 그 낙생고는 정말 제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급한데 공부가 안 돼 있다. 생명은 그래도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기출문제 답을 다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뭐 자이스토리나 풀스록을 답을 다 체크를 해놓고 이제 문제를 이제 사진 찍듯이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고요. 생명은 그래도 좀 바꾸시긴 하세요.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약간 이건 조금 그래도 바꾸셨어요. 이것도 약간 이제 이런 배열 같은 거 조금 바꾸셨고 대진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동일한 형태로 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은 보통 이제 뭐 수능이나 모평 문제들은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출제를 하고 검수를 하는데 네, 학교 선생님 혼자 이거를 출제를 하실 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막 바꾸거나 창작하시기는 되게 힘드셔서 거의 그대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준비할 때 가장 좋은 건 결국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하는
두세 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서 그냥 내 걸로 다 소화를 시켜놓으면 학교 시험에서 비슷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풀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죠? 네,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이 그냥 수능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수능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더 어렵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대로 수능은요 그래도 이제 유전이 6개고 뭐 흥분전도하고 근수축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문제는 개념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대로 내신은 뭐 24문제가 다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더 복잡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오히려 시간이 더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이 많으면 풀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이 평균이 그렇게 낮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뭐 늘푸른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선생님 시험 이렇게 어렵게 내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극상위권과 극극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나도 시간 안에 못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한데 대신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모토가 내신을 엄청 어렵게 내서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 거의 수능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해라 이런 게 모토라고 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늘푸른고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요새는 정말 낙생만큼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하고 되게 조용하고 그냥 공부만 해요. 내신만 해서 늘고 와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긴 했더라고요. 내신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 수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암기가 아닌 이해나 응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 그냥 수능을 준비한다. 근데 그건 늘푸른고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당권에 전국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속도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문제를 빡빡하게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신 수업 순서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개념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응용을 해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 교과서하고 이제 완자와 올길이라고 하는 문제집 이용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랑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서 기본기를 쌓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는 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먼저 아이들한테 학교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과목별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주시거든요. 복사나 아니면 파일 이런 거를 해서 미리 학교 기출문제 이번에 시험 볼 부분을 미리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지 보면은 어디서 나왔구나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나머지 다 기출이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너희 학교는 수능 완성에서도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걸 보고 너는 여기를 다 풀어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좀 미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포커스를 두고서 가거든요.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늘푸른고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출에서 나오고 수특에서 뭐 2-3문제 정도, 그리고 가끔씩 수능 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격에 다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영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서는 많이는 안 나오고 수능 특강에서 출제를 하시거든요. 부교재로 수특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고 낙생고 같은 경우는 기출입니다. 낙생고는 그냥 기출. 수특에서는 안 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학교 내신 기출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그걸 미리 봅니다. 학생들은 미리 풀게 하진 않아요. 네.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마지막에 풀게 하고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이랑 모평 기출문제집을 풀이를 하는데 풀수록이나 자유스토리 이런 것들을 푸는데요. 별게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은데 이제 뭐 그냥 문제집의 종류가 다르니까 지겨우니까 뭐 한번 바꿔보자. 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그리고 그해 고3 모의고사 기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 고3 모의고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프린트를 해서 풉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한 번만 풀어서는 또 안 돼요. 한 번 풀고 보통 여러 번 반복을 시키거든요. 요새 학생들이 보통 이제 태블릿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태블릿을 갖고 다녀서 제가 파일을 다 보내주거든요. 불법인가요? 네, 아마 저는 제가 다 스캔을 해서 이거를 파일을 PDF로 만들어서 다 보내줘서 그 태블릿으로 공부하면 여러 번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어려웠던 문제들 하고 지우고 그 패드로 지우면 굉장히 쉽게 지울 수 있으니까 종이로 하면 문제집을 또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패드로 아이들이 요새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 번 풀 수가 있거든요. 여러 번 풀어야 그게 내 거가 되고 또 이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생명과학은 어려웠던 문제를 여러 번, 한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을 아예 전혀 다른 문제들을 여러 개를 푸는 것보다는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이 그 유형을 완전히 익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유전이나 흥분전도 같은 복잡한 문제들은 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으면 여러 번 그걸 좀 반복해서 풀어서 내 걸로 만들고 이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풀지 않고 여러 번 풀도록 반복을 시킵니다. 물론 내가 쉽게 잘 풀었던 문제들은 넘어가도 되는데 약간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들은 다 표시를 해놓고 반복해서 여러 번 풀게 이제 오답 체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해야 되는 과목이 생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의 특장점은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신 수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개개인별 질의응답 수시로 이루어지고요. 대형 학원은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저희는 늘 학생들과 지금도 학생들 카톡이 와 있거든요. 핸드폰에. 그래서 그리고 항상 저희 모든 수업은 다 촬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좀 졸았어요.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래 보내주고 네 어려웠어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하면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결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수업은 다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이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실 텐데 킬러 문항이 빠졌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 등급 컷이 지금 생명 47이 됐는데 원래 3년 연속 42였거든요. 5점이 올라갔어요. 47이면은 다 맞거나 하나 틀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체감 난이도는 낮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수업했던 3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17번, 19번 두 문제는 풀지 않아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1등급을 목표로 하고 뭐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두 문제 또는 한 문제는 찍어요. 가장 번호가 적은 문제. 뭐 오지선다에서 가장 적은 번호를 찍거든요. 한 번호로.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에 10분 이상 걸려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는 17번, 19번. 생명에서 킬러는 17, 19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빠지고 준킬러가 17, 19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찍는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다 풀어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실제로 찍지 않고 풀어야 되는 문제 수가 오히려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18문제를 풀면 됐다고 하면 지금 이제 20문제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수능이 결코 쉬워진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맞는 방향이긴 하죠. 잘 찍은 학생들이 점수를 더 잘 받고 대학을 잘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찍는 문제를 빼는 거는 맞는 방향이긴 해요. 근데 이제 결코 쉬워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크게 변화 없이 그냥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수능이 쉬워졌으니까 조금 마음을 놔도 되나? 절대 그렇지 않고 준킬러 문제도 충분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수업 듣고 수업 어땠니?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잘 가르치시니? 어떤 것 같아? 그걸 물어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들으시면 가장 그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상 보내달라고 한다면 영상을 보셔도 돼요. 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블로그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또 생명과학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지금 고등 어느 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내신 말씀이신 거죠? 뭐 골고루 있는데 사실은 늘 푸른 고가 제일 많기는 해요. 왜냐면 워낙 어려워서 내신이 학생들이 좀 그 생명과 그 내신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거의 1년 막 연속으로 다니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뭐 늘고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영덕여고도 있고 경화여고도 있고 네, 낙생고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생명과학은 보통 수능에서 많이 가져가는 과목이잖아요. 지금 그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에 바뀌는 수능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표준 점수에서 유리한 과목이라서 보통 생지를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못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과목으로 가야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지만 과목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학생들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등급 받기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네.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에요. 유전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근데 또 의외로 수학도 되게 잘하고 물리, 화학 엄청 잘하는 친구들 선생님 저는 유전 죽어도 못하겠어요. 유전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유전은 약간 아주 복잡하게 설계된 수수께끼 문제 같은 그런 이거는 저는 분자생물 전공했는데 대학에서는 절대 배운 적이 없었어요. 정말 이거는 생물학하고는 관련이 없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약간 정말 이제 원론적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학인가? 수수께끼 문제 아닌가? 그래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생명이 안 맞죠. 네. 그래서 하다가 선생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유전이.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나마 저는 생물이 난 것 같아요. 생물 지구과학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은 돼요. 왜냐하면은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무리 복잡한 수수께끼긴 한데 푸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예 손을 못 댔지만 푸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 풀 수가 있게 돼요. 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끝나고 또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으셔서 질문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